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번에 저희 소셜라이브와 함께 해주셨을 때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해결책일 수도 있고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그런데 이제 물량이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요, 시차를 두고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의료진 중에서도 어떤 의료진을 먼저 할 것이고 고령자 중에서도 또 어떻게 먼저 할 것이고 이런 다양한 판단이 필요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가 물량이 충분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라는 게 필요가 없겠죠. 모든 분들에게 다 접종을 해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도입하는 물량이 한정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분부터 먼저 접종을 해드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료하다가 확진자에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해야 되거나 심하면은 그 사람에게 감염이 되면은 다시 격리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의료진이 점점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 체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료진이 접종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은 어느 나라든 동일합니다. 굉장히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죠. 근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 더 많이 아프게 한다는 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결국 60세가 넘어가고 80세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치사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중증 환자의 를 이제 줄이거나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예방접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중증 환자 또는 사망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먼저 접종을 해드리면 사망자나 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병상의 여유가 생기게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이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도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유행을 보면은 확산세는 계속 증가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봉우리는 몇 번 있었지만 봉우리가 지나도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또 2.5단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2.5단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경제적인 피해나 이제 방역의 지속 가능성을 본다면 접종을 조금이라도 가장 위험한 사람들부터 해드리게 되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도입 이후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참 뭐랄까요? 현재 일단 나온 계획대로만 보자면 1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들어오게 되고 2분기에 얀센과 모더나 그리고 3분기에 이제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백신이 한국으로 오는 것 자체도 중요하고 또 그 이후에 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이제 보관하고 유통 과정에서의 콜드체인 부분이겠죠. 지금 백신마다도 다 그 보관 적정 기온, 온도가 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면 좀 많이 까다로울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이제 굉장히 요즘엔 백신들을 잘 이해하고 계셔가지고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백신 종류가 mRNA 백신과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mRNA라는 물질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온에서 보관이 돼야 되죠.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영하 70도, 그다음에 모데나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를 권장 보관 온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영하 70도라는 온도는 일반적인 냉동고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온도이기 때문에 화이자 접종 같은 경우에는 전담 센터라든지 상급 종합병원 위주에서 접종을 하는 그런 계획을 짜야 될 것 같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드시는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는 권장 보관 온도가 영하 18도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그 냉동식품을 잘 상하지 않게 보관할 정도의 기술만 있으면 모더나의 백신을 운송하고 보관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실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어느 정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냉장 운송 체계만 잘 잡혀 있으면 아마 보관과 운송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주한미군 내에서 접종을 시작한 것이 지난 연말 12월 31일이었으니까 대략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는 거면 이제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처럼 뭔가 부작용이나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부작용이랑 문제점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맞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이제 접종한 정도의 숫자로는 큰 문제가 생길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접종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독감 백신을 접종을 하고 사망한 사람이 생겼다라는 보도가 생기면서 신뢰가 더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그런 문제들도 당연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서요, 아이디 필립 최영희 영호님께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의료 체계가 부럽습니다. 모더나 화이자 있다지만은 언제쯤 접종이 가능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접종을 한 530만 사람들 중에서 한 30명 가까이, 29명 정도가 이제 과민증이라는 거를 겪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혹시 일단 과민증이라는 표현 자체도 좀 익숙하진 않은데 이게 무엇인지 또 이제 위험한 것인지. 결국은 과민증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말하면 아나필락시스고요. 중증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데 결국은 백신도 우리 몸의 물질이 아니고 외부의 물질이 몸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보고가 나왔는데요. 먼저 접종된 백신이 화이자 백신이니까 화이자 백신이 어느 정도의 빈도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고 그 사람들의 특성이 어떤지에 대한 보고가 나왔습니다. 보면 100만 건 접종을 하면 11건 정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중증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경우에는 독감 백신보다는 약간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 맞아서 11건 정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우려할 만큼 높은 숫자는 아니고요. 또 하나 안심할 만한 것은 그 미국에서 보고된 사례 모두 초기 조치를 잘 받으면 완전히 다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미국의 데이터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고 배워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미국에서 생긴 중증 부작용 사례들을 보면 접종하고 30분 이내에 80% 정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접종하고 나서 의료기관에서 30분 정도만 머무르셔도 대부분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초기 처치를 다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독감 백신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백신도 그렇고 다른 모든 백신이 그렇지만 접종하고 나시면 바로 떠나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머물렀다가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백신 접종할 때에도 정부 당국이나 의료기관에서 대기하고 기다리시고 관찰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네, 최재욱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랄까요, 백신 확보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은 안도감이 국민들로서는, 시민들로서는 안도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접종비 정도는 부과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전액 무료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아무래도 뭐 접종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료 접종이면은 분명 이제 반가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약간 이거 자칫 너무 또 걱정이 되는 목소리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예, 뭐 추가적인 예산 확보 부분이 있겠죠. 현재 지금 확보한 백신 접종에 확보한 예산이 1조 3천억 원 정도인데 추가로 한 7천억 원, 즉 2조 300억 원 정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7천억 원 정도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지금 막 갖고 있는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예비비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예비비를 써서라도 이런 백신 확보를 하는 이유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렇게 경우에 있는 사회적인 편익, 경제적 편익이 몇 천억, 몇 조 단위가 아니고 수십조 단위이기 때문에 훨씬 편익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확보하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는 것이 맞고요. 소위 얘기해서 비용 편익이라는 뭐 복잡한 그런 경제학적 용어를 떠나서 비용 편익이 워낙 크니까 이거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자동차 보험 다 드시잖아요. 화재 보험도 주지만 드시잖아요. 네네. 보험이라는 게 꼭 불이 나야 보험을 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이것도 오히려 가장 어떤 것보다도 공중보건학적인 편익이, 경제적인 편익이 워낙 크니까 보험보다도 더 중요한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백신 확보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해서 무료로 접종을 하게 해서 접종률을 올리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전방위적으로 적극 지원책을 만드는 차원에서 무료 접종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확진 판정을 받는 일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직후다 보니까 면역이 형성되기 이전 시기이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부작용에 대한 걱정 혹은 접종을 해도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종합이 돼서 접종률을 높이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랄까요, 정치인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인사들이 직접 공개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접종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오늘 댓글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이거 맞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먼저는 맞지 않으렵니다. 여러 많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도입까지 한 달 남짓 시간이 남았는데 접종률을 높이려면 어디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아까 말씀드린 걱정하는 이유는 부작용이라든지 또 접종 후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이 불안한 지점을 정확히 설명해 드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계속 설명하고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한데 저는 그 지점에서 방역당국이나 전문가 역할이 중요합니다만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 별로 걸러지지 않고 외국에서의 접종 부작용 사례 증상이 발생한 사례 자꾸 보도가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부작용 사례는 정말 주의 깊게 보고 잘 관찰하고 확인해야 되죠. 그러나 한 사례를 놓고 어느 나라에 한두 사례를 놓고 마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뭐 몇십만 건, 몇백만 건 접종한 사례 중에서 한두 개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확률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에 걱정을 좀 부풀리거나 너무 한 사례를 갖고 전체가 많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또 뭐 코로나19 환자가 생기면은 증상이 뭐 6개월을 간다든지 3개월을 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 마치 일반화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명확하게 해주는 거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의 양의 부족도 있고 또 접종률을 높여야 하는 것도 관건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에서 다양한 해결책이랄까요? 혹은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백신 한 병이 원래는 5번 네. 접종을 할 수 있는 양인데 그거를 한 회 늘려서 6회 접종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이제 또 들려온 소식이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의 사이의 간격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뭐랄까요? 분명 그 간격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그냥 늘려도 괜찮은 걸까 싶은데. 연구자나 과학자 입장에서 참 그런 선택을 권유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상황이 너무 심해지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바이알에 5명 분량인데 아껴 쓰면 6명까지 분량이 나오면 20% 정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접종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2회 접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접종인데 그러면 냉장고에 이미 맞을 사람은 대기하고 있는데 냉장고에 2회 접종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세계에선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죽어나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과학자가 우리가 연구된 대로 4주 간격으로 맞으세요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최대한 안전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접종 전략을 수정하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연구 결과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12주까지는 간격을 띄워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자나 모데나 같은 경우에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근데 그게 4주에서 하루 정도 더 늘어나는 건 하루 늘어나는 거고 이틀 정도 늘어나는 건 이틀 정도 늘어나는 건데 그럼 그게 5주나 6주까지는 늘어나도 큰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6주의 간격을 늘린 사이에 백신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과학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가장 끝까지 가는 거죠. 네. 네, 매번 백신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참여율, 접종률을 높이려면은 무엇보다 불신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의 댓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된 게 있는데요.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백신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매우 신뢰한다 50%, 대체로 신뢰한다 9%였었습니다. 일단은 뭐 59% 신뢰한다는 의견이 59%였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다. 많이 이제 생각들이 변하셨나 보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신 접종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맞을 것이라는 분들은 26%에 불과했고요. 부작용 등을 지켜보고 받을 것이다 68%,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 6%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꺼리고 계시는 건데 그렇다면 왜 꺼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쭤봤었는데요. 그 답변을 보면
부작용이 걱정된다라는 의견이 66%로 가장 많았고요. 또 백신 제조사를 신뢰할 수 없어서라는 답변, 취약계층을 배려해야 할 것 같아서 접종을 양보해야 할 것 같아서라는 의견 11% 이렇게 있었습니다. 부작용 걱정과 백신 제조사에 대한 불신이 참 뭐랄까요? 여전히 좀 해결해야 될 게 많아 보이는데. 네, 결국은 이제 전문가랑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지속적으로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까지 전 세계에서 약 4천만 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4천만 명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접종 대상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발견되는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해보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몇만 명을 대상으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벌써 3천만 명, 4천만 명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이제 조금 더 지나가서 우리가 실제로 접종할 때쯤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하시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단기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거의 다 해소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워낙에 백신에 대한 신뢰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조사 결과가 예전보다 오히려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 섞인 걱정이 드는데요. 예. 그 이유가 이제 독감 백신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백신이나 방역에 이제 정치적인 요소가 끼어들다 보면 이렇게 백신의 신뢰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더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정치권, 언론 그리고 전문가들이 일관된 메시지를 보여드리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결국 코로나19는 범유행을 해버린 감염병입니다. 범유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지내다 보면 평생에 한 번 코로나에 다들 걸리게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리거나 백신 접종을 하거나. 그런데 우리가 백신 접종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비교를 하고 코로나19가 걸렸을 때 생길 수 있는 나의 피해를 생각을 하면 압도적으로 코로나19로 생기는 피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그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나마 상황이 좋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접종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켜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데이터로 봐서는 아직까지 매우 안전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효과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천대 의대 현장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발표된 백신 접종 계획안을 이제 저희가 CG로도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월에 이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5만 명을 시작으로 해서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 후에 3월 중순부터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역학조사관 등 이제 1차 대응 요원이라고 부르는 분들, 그리고 5월 이후엔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보건의료인, 또 7월쯤엔 성인과 만성질환자, 이렇게 해서 전 국민 70%에 대한 접종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을 때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뒀다, 고려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야기는 우선순위로 돌아갑니다. 누구부터 먼저 맞고 어떤 순서로 접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모든 분들이 동시에 접종을 받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드리는 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도입 물량인데요. 예. 도입 물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초기에 약 5만 명분 정도가 먼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만 명 정도의 물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가장 위험한 분들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5만 명이라는 분량은 굉장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다 합치면 약 3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5만 명의 분량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을 요양병원 분들에게 먼저 보급해 드리면 약 5분의 1만 접종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방역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안에서 유행을 하면서 코호트 격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와의 이제 출입이 차단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일부의 5만 명 분량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접종 전략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5만 명은 우리가 코로나19를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고,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의 도입 분량은 확진자 숫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확진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하죠. 그런데 확진자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지금은 우리 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정부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봐야겠죠. 이제는 이제 접종이 이루어질 장소 그리고 인력 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 이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왔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이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예방접종센터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부와 호남, 영남 이렇게 세 곳의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로 점차 확대가 되게 됩니다. 일단은 장소의 개수가 보니까 2월에는 4곳이죠. 그래서 3월에는 21곳으로 늘어나게 되고 7월에는 약 250곳이 되고 자 그렇다면 5월부터는 어떻게 보면 의료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장소의 수가 3월에 21곳이라고 하니까 5월에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지금 센터뿐만이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의료인에게 접종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방문 접종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센터에서 모든 접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점차 접종 인력들에 대해 교육을 하면서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접종할 때는 이제 200개 전문 접종센터에서 원활하게 접종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때까지는 이제 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mRNA 백신 말고 보관과 접종이 편리한 백신이 좀 장점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초기 5만 명의 접종을 어떻게 하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5만 명 접종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예방접종은 순서대로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이루어지는 이 5만 명의 접종은 결국은 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 개의 권역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질 텐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서 접종하는 절차, 그 다음에 접종 시설, 그 다음에 보관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게 되고요.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시간 동안 지침을 정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교육해서 센터들을 계속 육성해 나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당장 200개의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거점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이나 방문 접종도 충분히 잘 준비를 하면 저는 접종 인프라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물량이죠.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도 물량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그 독감 백신을 되짚어 봤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 병원에 무슨 백신 있나요? 물어보기도 네. 했었고 그래서 본인이 선호하는 백신을 찾아서 접종을 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자신이 고를 수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장소에 따라서 나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접종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극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mRNA 백신이 보관이 돼 있고 그게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다른 종류의 백신들이 접종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일반 시민들이 저는 여기서 뭐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고 싶습니다. 혹은 저는 접종센터에서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도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선택의 여지가 아쉽게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건강 결정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그 국민들께서 백신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맞지만 예. 그건 평상시의 상황인 거고요. 지금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기에 맞는 접근 전략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충분한 모든 분들이 선택해서 맞을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이 충분히 도착을 했다면 당연히 선택지를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3차 유행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겪으셨습니까? 근데 3차 유행이 끝이 아니고 4차 유행, 5차 유행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계속 올 거거든요. 그런 위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권보다는 접종이 우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기마다 들어오게 되는 백신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분께서는 분기마다 이렇게 들여오는 백신이 다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정 분기에 접종하게 되는 백신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또 도입 시기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백신 제조사가 달라지다 보니까 자기가 예약하는 시점을 통해서 백신을 고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단 시점을 통해서 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접종 형태는 국민들에게 접종 일자와 장소를 통보해 드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 일자까지. 사전에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초기에 들어오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백신인데 이 백신들은 이미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가능성이 좀 적긴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최악의 경우가 오면 접종을 중단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만드는 게 최선입니다. 예. 네, 현장에서 전해드린 소셜 라이브 이브닝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정치부 회의가 방송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